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사업을 배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자식이라고 허투루 일 맡기시는 분이 아니라서 그야말로 밑에서 제대로 굴러가면서 배우느라 요즘 심신이 아주 너덜너덜할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저 역시 부모님 회사로 들어오기 이전에 힘들게 취업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직장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경영 수업 배울 수 있는 것도 크나큰 복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에 더더욱 열심히 애를 쓰고 있어요. 좀처럼 일하는 거 가지고 쉽게 칭찬해주지 않은 부모님이지만 요즘에 제 노력이 아예 소용이 없다는 일은 아니었던지 은근히 흠좋게 하시는 부모님을 보며 저도 다행이다 싶습니다. 저 때문에 웃으시는 부모님을 보는 게 정말로 오랜만이거든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크게 부모님 속썩이지 않고 무난하게 자라온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답지 않게 부모님을 수심에 잠기게 해야 했던 건 다름 아닌 결혼 문제 때문이었어요. 평생 부족함 없이 저 키워주시며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저 역시 이런 일을 겪게 되어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저 혼자 진행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이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순탄하게 돌아가지만은 않더라고요. 특히나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었던 예비 시대까지 정말이지 평생 할 마음고생을 그때 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너 우리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어떻게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위해서 나 잘 살라고 해준 것들을 이렇게 네 멋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 야, 너 결혼 얼마나 남았다고 벌써부터 부부 사이에 네 거 내 거를 따지고 있어. 너 그렇게 이기적인 여자였어? 지금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했어? 세상 천지에다가 물어봐라. 내가 이기적인지 네가 이기적인지. 저는 살면서 남하고 크게 다투어 본 일이 없었거든요. 아마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소리를 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치닫게 된 저였습니다. 아무리 결혼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평생을 달리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는 과정이라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을 몰아세울 수가 있나 싶을 지경이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고 제가 한 행동이 맞는 거였는지 함께 고민해 봐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제법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살면서 돈 때문에 아쉬워 본 경험은 해본 적이 없는 저예요. 네,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건 다 저희 부모님이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일구신 고귀한 성과이고 저야 그저 그분들의 자식으로 운 좋게 태어나서 고생 모르게 자랐으니 부모 덕을 봐도 톡톡히 봤다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자라온 환경이 이러하다 보니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있는 집 자식들이 많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학군도 그렇고 출신 학교도 그렇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저희 부모님 역시 저희 부모님 능력에서 제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기 위해 노력하셨고 그러다 보니 부유한 친구들을 사귀고 함께 어울릴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아실 거 없는 환경에서 자라온 어린아이들이 뭐 그렇게 자기 환경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고생 모르고 자란 자기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저희 집과 다른 친구들 환경에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저희 부모님께서 자수성가해서 집안을 일구셨다는 점일 겁니다. 대대로 잘 사는 집 친구들과는 아무래도 부모님 사고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밤낮 없이 고학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런 노력에 힘입어 후원을 받아 장학금으로 학교를 마치신 말 그대로 전형적인 개촌용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넉넉한 형편에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셨음에도 절대로 돈 한 푼 허투루 쓰시는 법이 없는 아버지세요. 엄마의 경우에도 아버지만큼은 아니었으나 평범한 집안에서 똑똑한 머리 하나로 여기까지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약이 생활화되어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두 분 사전에 낭비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저 역시 돈을 물 쓰듯 줄줄 쓰는 다른 철없는 친구들과는 노인 처지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들 밑에서 태어났으니
저 역시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조처럼 여기고 자라날 수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날 때부터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 당연히 자라서도 제 한몸 건사는 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었습니다. 사실 이건 그리 특별한 일도 아니었어요. 다른 집안에서도 감사하게도 대학까지 보내주시면 그 다음에 취직해서 먹고 사는 거야 자기 재량껏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저 역시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죠. 엄마나 아빠나 집안에서 물려받은 것 없이 자기들 능력으로 일하셔서 여기까지 오셨고 그렇게 일으킨 사업을 사업과 아무 관련도 없는데 그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물려주실 분이 아니라는 건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제가 제대로 경영 공부를 하고 저희 엄마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게 되었지만 어릴 적만 해도 제 꿈이 사업가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능력 있는 부모님 덕분에 다른 걱정하지 않고 저 배우고 싶은 거 실컷 배우면서 하고 싶은 일 모색할 수 있는 감사한 기회가 주어졌으니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제 실력 잘 갖고 닦아서 앞으로 커서는 당당하게 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커서까지 부모님한테 의지하며 살 생각은 없었어요. 게다가 사촌 언니들이 성인이 되어 하나 둘씩 자기가 모은 돈으로 독립하는 걸 볼 때마다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주변 친구들, 소위 형제들 역시 나이 차면 독립해 나가는 게 일상이었지만 죄다 집안 지원받아 집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경우와는 달리 비록 집 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땀 흘려 자기 힘으로 마련한 집으로 독립하는 사촌 언니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이야말로 제대로 된 독립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사실 그게 맞기도 하고요. 어린 마음에 그게 마치 어른의 상징같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저한테는 그런 완전한 경제적 자립이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같은 직장에 다니던 예비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 힘으로 독립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이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성인이라고 해도 고작 20살인데 그 돈을 혼자서 어떻게 마련해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저희 집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용돈을 넉넉하게 기대하기 힘들다 보니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이 독립이지. 변두리의 반지하 새빵인데 그때야 손이 벌벌 떨릴 정도의 돈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었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성인이 되자마자 자기 힘으로 독립이라니. 저는 대학교 때 잠깐 기숙사 생활하는 것도 부모님을 사흘 밤낮으로 설득해야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자기 앞길을 척척 개척해가는 것도 모자라 20살 나이에 경제적 자립이라니 그런 예비 남편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혜연 씨가 자꾸 추켜 세워주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지. 그냥 반지하 새빵 하나 얻어 나간 건데요, 뭐. 저랑 같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니까 예비 남편 역시 출신 학교도 좋은 편이고 공부도 제법 잘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독립하려고 돈을 모으면서도 자기 할 거 제대로 하고 공부까지 제대로 했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비 남편은 공부머리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별로 좋지 못한 데다가 다른 형제들도 있다 보니 부모님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께서도 일일이 자식들 공부 하나하나 챙겨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분들도 아니셨고요. 종일 일해서 자식들 굶기지 않은 것만 해도 벅찬 일이었을 테니 어쩔 수 없었겠지만 말입니다. 물론 의문이 남지 않을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까지 가정 형편이 힘든데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도 해주기 힘들면서 무턱대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저한테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건 저희 부모님 영향이 컸을 겁니다. 어릴 적에도 왜 나는 동생도 하나 없냐고 입이 삐죽 나와서 하는 말에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혜연이 너 하나한테 좋은 것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해. 혜연이 너는 동생들 주르륵 생겨서 엄마 아빠가 지금처럼 혜연이한테 신경 못 써주면 그건 괜찮아? 아니, 그건 싫어. 그렇지. 부모라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식들 있는 대로 낳아서 고생시키는 거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낳는 건 엄마 아빠가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크는 건 자식들 알아서 크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이 어딨어? 낳았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우리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을 만큼 혜연이 하나만 낳은 거고. 여전히 동생에 대한 요구에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는 부모님께 서운했지만 어린 마음에도 그게 틀린 소리가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는 더더욱 그런 부모님 말씀이 옳았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실제로도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데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아이들만 고생인 집들 아직도 꽤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자식을 가지는 건 역시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생각하는 책임감에 부합하는 분들이 아니셨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가 우리 집도 아닌 다른 가정에까지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니까 말을 아꼈지만 솔직히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비 남편은 사남매 중 장남이었어요. 위로는 누나 한 분이 계시고 밑으로 딸린 남동생 둘은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밑에 두 동생 역시 그렇게 대학을 가고 싶었다는데 집에서 보내줄 형편이 되지 않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다가 뒤늦게 자기들이 번 돈으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아들들을 예비 시부모님은 고운 눈으로 바라보시지는 않았습니다. 사람 구실할 만큼 키워줬으면 얼른 돈들 벌어서 집안에 보탬 생각을 하지 않고 아직까지 팔자에도 없는 대학에 미련을 못 버린다고 말이죠. 솔직히 저도 부모님 생각이 아주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자기들이 가고 싶었는데도 대학을 못 갔으니 미련이 남는 건 이해하지만 사람이 자기 처한 형편이라는 것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그래도 그건 형우 씨 부모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동생분들이 집에다 지원을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벌어서 모아놓은 돈이라면서요. 자기가 번 돈 자기 하고 싶은 일에 쓰겠다는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더 배우고 싶어서 그렇다는데 그걸 막무가내로 뭐라고 할 일은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일 못하면 사람이 얼마나 한이 남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이 있는 집 자식이어서 믿는 구석이 있으면 또 모를까. 아무리 자기들 돈으로 공부한다고 해도 그 돈 떨어지면 또 어떡할 건데요. 떨어질 때마다 다시 공부하고 돈 모아서 다시 공부하고 그래요. 그걸로 어느 세월에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간다 한들 학비는 또 어쩌고요.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문제는 끝도 없이 생겨났고 듣는 저도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동생들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예비 남편이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식구들과는 사이가 좋은 예비 남편이었어요. 그럼 어떡해요? 못난 놈들도 내 동생인데 형이 돼서 안고 살아야지. 그리고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동생들이 철없이 들릴지는 몰라도 동생들도 저한테 진짜 잘하거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단하게 뭐 가진 건 없어도 부모님한테 그거 하나만큼은 참 감사드려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형제만한 재산이 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은 책임질 능력 안 되면서 자식만 많이 낳는 게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예비 남편 입장을 들어보니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저는 저희 엄마 아빠의 외동딸이다 보니 형제들과 잘 지내는 예비 남편이 부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크는 동안 서로 고생이 많았어서 그렇지 크고 난 이후로는 그 어떤 사람보다 서로 의지하며 형제간에 잘 지내고 있는 걸 보니 예비 남편 말대로 그건 역시 큰 재산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평생 예비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은 생길 일이 없으니 조금 외로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예비 남편 말대로 형제간의 사이가 좋았기에 가끔 술 한잔 하겠다고 예비 남편 동생들이 퇴근 시간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저 역시 저희 사이에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형과 교제 중인 사람을 궁금해하는 예비 남편의 동생들 성화에 그런 술자리에 몇 번 낀 적이 있기도 하고요. 영수님, 우리 형이 없는 집에서도 동생들 위해준다고 지금껏 고생이 정말 많았거든요. 저희한테는 항상 고마운 형이에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아이, 오버하지 말래도. 제 앞에서 변죽적해 구는 두 동생들이나 그런 동생들 때문에 쑥스러워하는 예비 남편 사이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는 형제간이라면 잘할 때 다소 고생스러웠더라도 서로에게 큰 위안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함께 겪은 고생이 많았기에 절이 더 끈끈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원래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끼리는 더 빨리 정드는 법이잖아요. 하물며 형제간이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렇게 간간히 얼굴을 마주쳤던 예비 남편의 두 동생과는 달리 예비 남편의 누나라는 예비 시누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일찍이 시집을 가서 집을 나갔다는 예비 남편의 누님은 벌써 장성한 자식이 있다고 했어요. 갓 20 넘어 시집가 바로 아이를 낳아 40에 가까운 나이라고 하니 대충 대학 갈 나이 정도는 되었겠죠. 그런 누님 이야기가 간간히 나올 때마다 눈가가 아련해지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나도 나지만 우리 누나가 크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없는 집의 밑에 자식들 줄줄이 딸린 입장에서 우리 누나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했겠어요. 거기다 우리 부모님이 딸 자식이라고 요새처럼 딸 바보니 뭐니 하면서 딸 귀하게 여길 줄 아시는 양반들도 아니고 아마 누나도 크면서 서러운 일이 많았을 거예요. 예비 남편과 예비 남편 누나의 나이 차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러니 누나가 시집 나갈 때 예비 남편은 고작 초등학생에 불과했겠죠. 동생들이라고 누나 시집 갈 때 뭐 하나 변변하게 해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을 겁니다. 거기다 학창시절에는 늘 어머니 대신 살뜰하게 자신들을 챙겨준 누나였으니 삼형제가 큰 누나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죠. 예비 남편도 더 어린 나이에 누나가 시집가서 떠났으니 동생들은 좀 덜하다 하더라도 예비 남편의 누님에 대한 애틋함은 유난스러울 정도였어요. 지방에 시집을 가셨으니 얼굴 자주 보기는 힘들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조카도 큰 조카는 이제 다 크기는 했어도 아직 어린 조카들도 있고 그리고 그쪽 집안도 가정주부가 집 밖으로 자꾸 놔두는 거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예비 남편 얼굴이 순간 못마땅해지더라고요.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배운 것 없이 갓 성인이 되자마자 시집온 여자의 삶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 어렴풋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지방에서 거처를 마련해 살고 있다고 하나 요새 세상에 KTX 한 번 타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오가는 시대에 벌써 몇 년을 친정에 발걸음하지 못하고 있다는 누님이니 그 정도로 가정주부의 운신이 자유롭지 않은 집안 분위기가 어떨지는 대강 짐작이 가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인데 보고 들은 것이 더 많은 예비 남편에게는 훨씬 마음에 차지 않을 일이 많았겠죠. 가뜩이나 안타깝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누나인데 제 맘 편히 친정 나들이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사돈댁이나 매형에 대한 감정이 썩 좋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남편과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교제를 시작하면서 저 저녁 사주겠다고 몰래 제 직장 앞까지 찾아오신 부모님께 걸리는 바람에 저희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은 저희 엄마 아빠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저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건실한 인상의 예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던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비 남편 가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고 나신 후에는 반응이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나 예비 남편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비슷한 처지였지만 집안 환경이나 배경을 놓고 생각해보면 다른 점이 많았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특히나 예비 시댁 식구들의 면면을 듣고 나서 수심이 더욱 깊어지신 부모님이셨어요. 혜연아. 우리가 너 시집가면서 사돈들 양반들한테 뭔가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상대 측 부모님이 노후 준비만큼은 제대로 되어 있는 집이었으면 했어. 지금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신다고는 하지만 듣자 하니 집안 형편도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고 당연히 모은 돈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연세도 있으신 분들께서 언제까지 일을 하실 수 있겠어. 그러고 나면 그 뒷감당은 자연히 장남이 하게 될 텐데 벌써 시집가서 나가서 산다고 하는 누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남동생 둘 딸렸다는데 둘 다 지금 하는 일이 없다며. 엄마,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해서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대학 들어가려고 준비 중인 거야. 그렇게 원하는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고 나면 자기들 몫이 알아서 하겠지 뭐. 물론 나중에야 그렇겠지만 당장 형제라고 경제적으로 기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거잖아. 그러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터지면 그거 다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텐데 그게 어디 보통 일이겠어? 저 역시 엄마 아빠가 걱정하시는 바를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2년 넘는 연애를 하면서도 예비 남편과의 결혼을 끝까지 망설였던 것도 이런 점들이 아주 작용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지난 2년간 제게 충실하고 다정했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자기 부모 형제에게 그렇게 다감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희 엄마 아빠 말대로 자기 스스로에게 짐이 될 수 있는 가족들조차 저렇게 사랑으로 감싸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배우자가 된다면 저 역시 지금처럼 예비 남편의 변함없는 애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형편이야 맞춰가며 살면 된다고 지금 생각하면 다소 철없는 생각 역시 가지고 있었어요. 살면서 지금까지 크게 실패해본 경험이 없으니 인간관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다소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들이야 누님은 이미 가정 일궈서 살고 계시고 동생들 역시 제 앞가림 정도야 하며 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요. 예비 시부모님이신 예비 남편의 부모님들이 조금 걱정되기는 했지만 그건 역시 우리 둘 벌이로는 혹여 무슨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가게가 휘청거릴 정도로 어려운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런 계산을 끝마치고 있었지만 저보다 훨씬 겪어오신 바가 많고 또 어려운 집안에서 집안 일으키신 당사자로서 겪은 바가 많으신 부모님 보기에는 그런 제 생각이 어설프기 짝이 없었을 겁니다. 저 역시 지금이야 뼈를 깎는 경험으로 생생하게 깨닫기는 했지만 아직 그때까지는 서로에 대한 애정만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 자신했어요. 예비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온 예비 시댁 식구들을 다 함께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이야 따로 먼저 예비 남편과 인사를 한 차례 드린 바였고 예비 시부모님이야 따로 먼저 예비 남편과 인사를 한 차례 드린 바 있고 예비 시동생 역시 이미 두루 안면을 익혀놨지만 예비 시누이는 그날 처음 첫 대면이었습니다. 꾸밈없이 수수한 차림새인 예비 시누이는 예비 남편에게 전해 들었던 나이보다 더 들어 보이고 수척해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인생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인상이었어요. 예비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자기 누나에게 마음을 많이 쓰는지 보자마자 이해가 갈 정도였습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일찍 시집가서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지금까지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예비 시댁까지 온 건 역시 몇 년 만에 친정 나들이었다고 했어요. 나한테야 항상 아기 같던 형우였는데 그런 형우가 장가간다고 이렇게 아리따운 아가씨까지 다 데리고 오고 내가 기분이 참 이상해서 그래요. 처음 보는 저를 보고 손을 꼭 잡고는 훌쩍훌쩍 우는 예비 시누이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자기 누나를 보는 예비 남편 역시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들끼리도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다 보니 그간 쌓인 이야기가 많았겠죠. 처음 예비 시댁 온 가족과 대면하는 자리였음에도 제가 먼저 일찍 자리를 비켜준 것 또한 그런 그들을 배려해서였습니다. 분위기가 좀 요상하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 집 식구가 되겠다고 처음 며느리 예비 며느리로서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는데 저보다 제 누나에게 더 신경이 쏠려 있는 예비 남편을 보니 속 좁은 생각이라고 여기면서도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예비 남편이 본가에 먼저 가 있던 저를 찾아왔어요. 누님하고 얘기 좀 더 하지.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누님 벌써 내려갔지? 아니, 몇 년 만에 오셨다는 거면서 벌써 가셨어? 본가에 우리 누나가 따로 잘만한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올라오면서도 끝나면 바로 연락하라고 매형이 정화인데 고작 내려갔어. 오랜만에 만났다면서 형우 씨도 서운했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뭐 그렇게 대단한 집구석이라고 사람을 친정 한 번 오는 것까지 이렇게 눈치를 보게 만들고 가뜩이나 몸도 별로 안 좋은 사람이 그새 살은 더 빠져서 볼살이 홀쭉한 게 내가 진짜 속상해서. 여전히 자기 누나 걱정뿐인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예비 며느리로서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인 날인데 제 얘기보다는 자기 누나 이야기만 늘어놓고 있는 예비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렇게 자기 누나 걱정을 하는 말에 맞장구를 잘 쳐주었을 텐데 한두 번 듣는 소리가 아니고 자꾸 저런 말이 길어지다 보니 점점 제 말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제야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혜연 씨도 오늘 고생이 많았어. 온 식구들 처음 보는 자리라 긴장이 많이 됐을 텐데. 아니야. 뭐 나야 잠깐 있다 나왔고 일찍 집에 왔잖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말투가 곱상하게 나가지라 않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자기 형제들, 특히나 자기 누나한테 각별하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유별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저렇게 자기 가족 귀한 줄 아는 사람이면 배우자가 될 나 역시 귀하게 대접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저러다가 결혼해서도 나보다 자기 본가 식구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문득 들더라고요. 평소와 다르게 다소 냉랭한 제 태도에 제 두 손을 덥석 잡은 예비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누나 사는 거 보면서 깨달은 바가 많아. 결혼한 여자 인생은 남자 하기 나름이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우리 혜연 씨만큼은 우리 누나처럼 결혼해서 고생한 일 없도록 앞으로 내가 진짜 잘할게. 귀한 딸 자식 내어주신 장인어른 장모님께도 내가 정말 아들처럼 잘할게. 그저 말뿐인 토라진 저를 다급하게 달래는 예비 남편 말에도 기분이 스르르 풀어지는 아직은 예비 남편을 너무 많이 좋아하는 저였어요. 그래, 저렇게 정이 많은 사람이니 가족들에게 오죽이나 큰 마음을 주지 않았겠나. 평생을 곁에서 두고 본 사람이 고생을 한다는데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거지 생각하며 애써 비집고 나오는 부정적인 감정을 눌러버렸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두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 앞으로 예비 시누이가 찾아왔을 때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예비 시댁 식구들에게 처음으로 인사자리 드리는 자리에도 몇 년 만에 간신히 친정 나들이를 허락받은 예비 시누였으니까요. 예비 남편 역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누나,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나도 이제 자식 새끼들 키울 만큼 키웠는데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비 시누이의 얼굴에 여전히 기운이 없었으나 간만에 나와서 기분이 좋다고 저희에게 저녁이라도 한 끼 사 먹이고 싶다고 찾아왔다는 예비 시누이한테 차마 다른 소리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형우가 혜연 씨 같이 고운 아가씨를 다 데리고 왔을까? 그래도 나도 어릴 때는 한때 곱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20년을 시집와서 애 키우고 살림하면서 고만 팍 쪼그라들었네. 제 얼굴이며 하고 다니는 외향이며 하나하나 부러운 듯 바라보며 말씀하시는 예비 시누이였습니다. 왜요? 지금도 너무 고우신데요. 듣기 좋은 소리는. 나도 내 꼴이 어떤지는 잘 알아요. 그렇게 서글프게 말하는 자기 누나를 또 속상해하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 사이에서 괜히 저만 민망하더라고요. 지금 들은 스카프 혹시 어디서 산 건지 알려줄 수 있어? 그렇게 비싼 게 아니면 우리 누나도 하나 해주고 싶어서. 아까 예비 시누이가 제가 메고 있는 스카프를 유심히 보던 걸 예비 남편도 놓치지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워낙 누나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그런 누나가 부러워하는 물건 하나쯤 안겨주고 싶어하는 마음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제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명품이었거든요. 예비 남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만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 선물로 해드릴게. 안 그래도 내가 누님께는 뭐 하나 선물해드리고 싶었던 참이야. 정말? 고마워 혜연 씨. 자기 누나한테 선물해주겠다는 제 말에 대번에 얼굴이 밝아지는 예비 남편을 보니 별소리 없이 제가 선물하겠다고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청척병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예비 시누이의 이혼 소식이었어요. 썩을 놈의 자식. 우리 누나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시켜놓고 감히 딴 여자랑 바람을 피워? 차마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화가 나서 펄펄 뛰는 예비 남편 덕에 알고 싶지 않아도 예비 시누이의 이혼의 전말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사연은 예비 시누이 남편의 외도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위자료도 챙겨받지 못하고 이혼당한 예비 시누이였으니 예비 남편 입장에서 저리 복장 터져하는 게 무리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쪼잔한 놈이 미리 재산을 돌려놨는지 위자료고 재산 분할이고 제대로 뜯어먹을 것도 없다고 하잖아. 괜히 자식들한테 악영향 갈까 싶어 착한 우리 누나가 차마 제대로 자기 목 뜯어내지도 못한 거지. 이혼이라는 게 참 억울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분명히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아이 키우느라 경력 단절되어 일자리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여자 입장에서 당당하게 대처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예비 시누이는 시집가고 근 20년간 제대로 된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예비 남편 말로는 간간히 생활비나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겠다고 부업 같은 것들을 꾸준히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그러니 이혼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도 손에 증거 하나 없는 예비 시누이였습니다. 그럼 어떡해? 다른 건 몰라도 당장 지내실 곳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이랑 같이 지내신대? 본가라고 어디 다른 사람 몸일 때나 있어. 게다가 그 꼬장꼬장하고 고지식한 양반들이 줄과 외인 운운하면서 이혼당한 딸자식 죄인이라도 된 듯이 몰아붙이는데 그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뭐. 20살 시절 반지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예비 남편이 지내고 있는 오피스텔 반전세 역시 두 사람이 지내기에는 버거운 공간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는 성인이 된 것도 모자라 장성한 자식이 있는 누나까지 그 집에서 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예비 남편 하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속이 갑갑해졌지만 그렇다고 별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남편과 예비 시누이가 그런 식으로 함께 지내게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얼굴 뵐 일이 많아진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전에 선물 드렸던 스카프가 명품이라는 걸 뒤늦게 알고 나서는 제가 민망할 정도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예비 시누이였어요. 세상에, 나는 이게 비싼 줄 알았으면 받을 생각조차 못했지. 내 주제에 감히 명품이라니 언감생심 꾼도 못 꿀 일이고 혜원 씨도 직장 생활하는 사람인데 부담이 컸을 텐데. 아니에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서 해드린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혜원 씨, 이게 그렇게까지 비싼 거였어?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혜원 씨한테 일부러 부탁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반색을 하는 예비 남편을 보니 어쩔 수 없이 자기 누나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는 걸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안쓰러워 맞이 않아 했던 누나인데 그런 누나가 억울하게 이혼까지 당하고 저리 초라한 신세로 자기 집에 머물고 있으니 그 안쓰러운 마음이 더해졌을 것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특히나 이렇게나마 오랜만에 함께 지내게 되었어도 곧 저와 결혼하면 또다시 누나와는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섭섭해하는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누나 가뜩이나 외로움도 많이 타는데 그 매형이라는 고약한 놈 때문에 애들한테도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이게 뭐야. 내가 요새 누나 생각만 하면 정말 속이 상해 죽겠어, 혜원씨. 너무 속상해하지 마, 형우씨. 예전처럼 지방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만큼 더 챙겨드리면 되지. 예비 시누이 지내실 거처는 예비 남편의 반전세 오피스텔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곧 저랑 결혼하면 신혼집으로 옮겨 들어올 예비 남편이니 살던 오피스텔을 처분하지 않고 두기로 한 거죠. 예비 시누이가 달리 갈 곳이 있는 신세도 아니었으니까요. 물론 저희 신혼집에 예비 남편이 반전세 보증금이나마 보태기로 한 것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씁쓸한 일이었으나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사람을 내칠 수도 없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소식을 전해 듣는 저희 부모님이 속상해하셨던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내가 이제와 하는 말이지만 결국 이렇게 될 것 같더라니. 아무리 자기 누나가 안타까워도 이제 자기도 가정을 일굴 사람인데 너무 그쪽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다. 엄마,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잖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인데 그냥 네 신혼집은 우리가 해주련다. 어차피 너 혼자 집 구하게 생겼는데 요새 서울 집값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새끼 신혼집 해주고 대신 명의는 네 단독 명의로 해. 알았어?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결혼은 우리가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황이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게 아니잖아. 그런 거 같으면 우리도 내 새끼 실속은 따로 챙겨야 하지 않겠소? 솔직히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저희가 받은 신혼집은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작은 집으로 새로 집을 알아볼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리는 판에 부모님이 저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어째 제가 결혼을 결정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께 근심을 안겨드리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잘 키워주셨으니 당연히 저희 힘으로 자립하리라 마음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분에 넘치는 신혼집까지 받게 생겼으니 면목없는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으로 미리 봐두신 집까지 있었어요. 저희 직장으로부터 출퇴근거리나 친정까지의 거리를 고려해도 제 입장에서는 그저 감사한 조건이었습니다.
예비 남편과 함께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신혼집을 처음 봤을 때는 저도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 시세로 그 집 가격이 무려 20억에 달했으니까요. 당초 저희가 점 찍어두었던 신혼집 상태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곳이었어요. 예비 남편 역시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곳을 해주신다고? 장인 장모님 능력이 좋으신 건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평생 이런 집 근처에도 와보지 못한 예비 남편이 눈 돌아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래도 자기가 예비 시누이에게 거처 마련해주느라 신혼집에는 한 푼 보탤 여유도 없이 이런 일이 생겼는데 그저 집 규모와 상태에 놀라 집 구경하기 바쁜 예비 남편이 다소 생각 없게 느껴졌습니다. 앞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독립할 때 저희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서고 싶었거든요. 같이 결혼하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저 혼자서 결혼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된 것도 부모님 보기 민망한 일이었어요. 당당한 독립은커녕 부모님께 이렇게까지 의지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누나 딱한 사정 때문에 결정된 일이라고 하고 저 역시 마지못해 그 일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이건 예비 남편 입장에서 저나 저희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워할 일이 맞기는 했잖아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쌓여왔던 서운한 감정들과 더불어 예비 남편에게 또 한 번 실망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얼마 후 찾아온 예비 시누이 역시 생전 본 적 없는 저희 신혼집 광경에 그만 입이 떡 벌렸습니다. 세상에, 너무 부럽다. 우리 형우 처 잘 만나서 이런 호강을 다 하는구나. 아이, 누나도 참. 뭘 이런 것 가지고. 제 능력도 아닌 것으로 너스레를 떠는 예비 남편이나 특히나 처 잘 만나 호강한다는 예비 시누이 말이 결코 곱게만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전적으로 제 명의로 해두었기에 망정이었지. 혹여나 양심 없이 공동명의해달라는 소리라도 꺼냈으면 정말 뒤집어 엎었을지도 몰라요. 좋겠다. 너무 부럽다. 나는 죽기 전에 이런 데서 한번 살아볼 수는 있으려나. 자주 놀러 오시면 되죠 뭐.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솔직히 뒷맛이 깔끔치는 못했습니다. 그제야 저희 부모님께서 없는 집안에 시집가면 평생 그 가족들 뒤치다꺼리 한다고 고생이라고 걱정하셨던 말씀이 현실로 다가온 것 같아 뒷목이 쭈뼛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근처에 지내실 곳도 마련해드렸고 부디 예비 남편의 저 예비 시누이 사랑이 어지간히 진정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니 제가 신혼집에 가구 넣는다고 불쑥 찾아갔을 때 마치 그 집 안방 마님이라도 됐냐 거실을 차지하고 있는 예비 시누이를 발견하고 얼마나 깜짝 놀랐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저 그 자리에서 정말 비명 지를 뻔했어요. 가구 드린다고 같이 간 인부분들이 아니었더라면 놀라서 집안에 누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경찰에 신고부터 했을 겁니다. 경악해서 차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있는 저를 보며 예비 시누이가 황급하게 외쳤습니다. 옳게 나야. 너무 걱정하지 마. 놀라지 마. 응? 아니, 대체 형님이 지금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여긴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거 형우가 열어줬는데 아직 형우가 올케한테는 얘기를 안 했나 보네. 이걸 어쩌나? 제 앞에서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예비 시누이였지만 그런 예비 시누이 당황스러운 마음까지 헤아려주기엔 제가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내 집에 아직 내가 들어가지 않은 내 신혼집에 생각지도 못한 예비 시누이가 들어앉아 있는 꼴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라고 놀라지 않으시겠어요? 저 살면서 그렇게까지 놀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예비 시누이가 우물쭈물 말했어요. 우리 형우가 이제 결혼 얼마 남지 않았으니 누나도 같이 살자고 나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하길래 나는 당연히 얘기 다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희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미안해 올케. 내가 그저 형우 하는 말이 너무 기뻐서 주책 없이 남의 신혼집에 먼저 들어앉아서는. 얼굴이 시뻘개진 예비 시누이 횡설수설하는 말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이미 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비 시누이 말을 냉정하게 끊어내며 제가 말했어요. 일단 댁으로 먼저 돌아가 주세요. 저는 형우 씨랑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혜연 씨, 그렇다고 우리 형우한테 너무 화내지 말고. 화를 내고 말고는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이만 돌아가 주세요.
서리빨 같은 제 기세에 결국 더 말하지 못하고 예비 시누이가 쫓겨갔습니다. 갈 곳이라고는 예비 남편 집이 전부일 테니 쫓겨온 자기 누나를 보고 곧장 예비 남편이 쫓아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내 부모가 마련해준 내 신혼집에다가 이따위 짓을 해놓고 그놈이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를 거라고까진 예상하지 못했죠.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우리 누나를 쫓아냈어? 너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여자였어?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지금 양심이 있는 인간이야, 없는 인간이야? 너 이 집 구하는데 한 게 뭐 있다고? 네가 뭐라고 네 멋대로 네 누나를 내 집에 들여? 야, 너 말 참 치사스럽게 한다. 우리가 남이야? 결혼 얼마나 남았다고. 평생 부부로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 가족한테 이렇게 매몰차게 굴면 나 너랑 같이 못 살아. 지금 누가 해야 할 소리인데 마치 이 결혼에 자기가 갑이라도 된 듯 짓거리는 예비 남편 놈을 보고 제가 기가 차서 말문을 잃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의기양양해서 놈이 소리쳤어요. 우리 누나 저렇게 억울하게 이혼당하고 불쌍하지도 않아? 나 같으면 내가 먼저 안타까워서 형님 저희랑 같이 사시자고 얘기라도 꺼내보겠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그래서 내가 줬어. 우리 누나 인생이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랑 같이 살자고 내가 먼저 들어오라고 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개소리도 이런 개소리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야만 일을 벌이고도 제게 이런 방구도 상의조차 없었던 놈이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저놈은 영원히 제 누나나 가족이지 저와는 가족이 될 수 없는 인간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자 방금 전까지 뇌가 지글지글 끓는 것 같았던 생각이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네 놈이 그렇게 네 누나에게 애틋한 걸 몰랐던 것도 아니고 내 발등 내가 찍은 거지. 너는 애초에 결혼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놈이었는데. 끝을 입에 올리는 제 말에 그제야 기세등등하던 예비 남편 놈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하자는 소리야? 그래. 그래도 말귀는 제대로 알아먹네. 그렇게 귀한 너희 누나이니 앞으로 혼자 살면서 너희 누나, 너나 많이 챙겨라. 나는 그만 네 인생에서 빠져줄 테니까. 근데 여긴 네 돈 한 푼 안 들어간 내 명의 내 집이잖아. 나랑 같이 살 것도 아니니 당연히 네 놈도 여기에 발 디딜 이유 없겠지? 그러니까 당장 내 앞에서 꺼져. 내 앞에서 꺼져서 평생 네 누나 젖이나 먹고 살아. 아니 얘기가 왜 그렇게 돼? 혜연 씨 잠깐만. 아니 내가 너무 흥분해서 말을 심하게 한 것 같은데. 더 들을 것도 없어. 네 놈하고는 더는 말 한마디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앞에서 꺼지라고. 막상 하고 나니 그 파혼 선언이라는 거 참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길로 경비실로 호출해 사람을 불러 예비 남편 놈을 제 집에서 끌어냈습니다. 혜연 씨, 잠깐만. 내가 너무 심했어. 내가 미안하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놈이 그제야 뒤늦게 사과를 내뱉었지만 더 이상 제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처음 놈이 저렇게 조짐을 보였을 때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 건데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껏 저런 놈을 품어왔던 게 그저 후회 막심할 따름입니다. 그날 저녁에 곧장 예비 시누이가 또다시 저한테 쫓아왔습니다. 지금 남매가 번갈아가면서 쌍으로 뭐하는 짓이에요. 나는 파혼하겠다고 내 뜻을 분명하게 전달했는데. 혜연씨, 내가 잘못했어. 우리 형우 지금껏 얼마나 고생하면서 자랐는데 누나 때문에 파혼까지 당하게 할 수 없어. 내가 다시는 자기 신혼집에는 발걸음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우리 형우 좀. 그렇게까지 애틋한 오누이끼리 정답게 사시라고 했는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에요? 서로 그렇게 불쌍해 죽는데 서로 보듬어 가면서 사세요. 남의 집 귀한 딸 인생까지 말아먹을 생각하지 말고. 제발 혜연씨,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지금 내가 당신들 가엾게 여기게 생겼어? 자기들 서로 귀한 줄만 알고 결혼하려는 여자 저렇게 기만하는 놈을 다시 나한테 떠안기려고 들어? 이봐요. 당신네 인생은 불쌍하고 내 인생은 안 불쌍해?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나 더는 당신네 가족들 상종하기 싫으니까 더 험한 꼴 보기 싫으면 이쯤에서 끝내주는 걸 다행인 줄 알고 2번 다시 내 앞에서 나타나지 마요. 그렇게 고래고래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고 예비 시누이를 쫓아냈습니다.
그러고도 미련이 버려지질 않았는지 예비 남편놈이 어떻게든 저를 설득시키겠다고 집까지 찾아왔지만 자초지종을 들은 저희 아빠가 예비 남편을 때려 죽일 듯 굴며 문전박대했습니다. 이 저죽일 놈이! 어? 우리 딸 발채도 못 오는 놈을 그저 우리 딸 위에 눈 감고 넘어가 줬더니 감히 내가 해준 신혼집을 이따위 짓거리를 벌여? 나를, 내 새끼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놈이 감히 그따위 짓을 해? 장인어른, 제가 정말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누가 네 장인어른이야? 너같이 거지 같은 놈한테 내 귀한 딸 못 주니까 당장 꺼져. 그렇게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서야 더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은 예비 남편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게 매달리는 것도 불쌍한 자기 식구들이나 자기 처지 생각해서 그런 거지 정말 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랬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저 역시 더는 저런 인간들에게 제 귀한 인생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내의 예비 남편 관련한 소문이 우습게 퍼지는 거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기가 막힐 일이 아닙니까? 물론 뭐 그런 일 가지고 사내에서 크게 불이익이 있을 리는 없었으나 아무래도 예비 남편 집안보다야 저희 집 쪽이 빵빵하니 더더욱 사람들이 제 편을 들었겠죠. 그러고 저는 한동안 마음 정리한다고 좀 쉬다가 경영 공부한다고 저희 엄마 아빠 회사로 들어갔으니 더는 예비 남편 놈을 마주칠 일도 없었습니다. 놈 입장에서야 잘 사는 댁 딸 물어서 불쌍한 자기 식구들 팔자 좀 펴보나 했는데 그게 숲으로 돌아갔으니 그것만 해도 상심이 엄청나겠죠. 더불어 뒤쫓아다니는 쪼다 같은 놈이라는 뒷소문까지 놈 입장에서는 치욕도 그런 치욕이 없었을 겁니다. 처음 파혼 결심하기가 어려웠어서 그렇지 한번 결정하고 나니 속이 뻥 뚫린 듯한 저였습니다. 다만 금세 끝낼 수 있었던 고생을 결혼을 목전에 둘 때까지 끌었다는 그거 하나만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생각보다 마음 정리가 어렵지 않아 저 스스로도 놀라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부모님 역시 걱정을 많이 더셨고요. 지금은 그때 걱정했던 게 언제였냐는 듯 후계자 빡시게 굴리는데 여념이 없는 부모님이세요. 저 역시 바쁘게 일한다고 더 일찍 상념을 떨칠 수 있었으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이야 언젠가 저런 쭉정이 같은 놈 아니더라도 마음 맞는 사람 생기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제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저런 집구석에 몸도 마음도 갈리는 일 없이 무사히 버틸 수 있었다는 데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 파혼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름 살 만큼 살아서 인생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갈수록 선택의 연속이라 오늘도 고민이 많은 60대 여성입니다. 자식을 키우며 산다는 것은 왜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낳는 순간부터 평생을 자식에 매여 사는 느낌이 들어 오늘도 깊은 한숨만 내쉬게 되네요. 저에겐 아들과 딸 둘이 있고 이 아이들을 낳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네요. 나름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주겠다며 뒷바라지를 해주었고 정말 아이들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취업하는 것을 보면서 시간을 지내다 보니 어느덧 시집장가를 갈 때가 되었더군요. 딸들도 하나둘씩 결혼하고 막내 아들도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을 꺼내었어요. 주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긴 했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는 말을 꺼내니까 좀 당혹스럽긴 했네요. 엄마, 진짜 좋아하는 여자고 나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말에 마침 혼기도 찼으니 저도 딱히 마다할 이유는 없었어요. 그런데 뒤이어 아들이 꺼내는 말은 뭔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쎄하다 싶었는데 저도 인생을 헛산 건 아니었는지 나쁜 예감이 딱 맞아 떨어지더군요. 근데 엄마, 한 가지 말해둘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 듣고 놀라시면 안 돼요. 한껏 뜸을 들이던 아들은 딱히 기복 없이 살아왔던 제 인생에 갑자기 돌을 던지는 것 같은 말을 건네왔습니다. 저기 여자친구가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세요. 듣고 너무 놀라서 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고아라니. 양가 부모님도 없이 어디서 어떻게 자랐는지 알 수 없는 아이라뇨. 부모가 없다는 사실 자체도 측은하긴 하고 이게 남의 일이었다면 아마 저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기도 한 것이 이게 내 자식이랑 연관된 일이 되고 내 가족을 드리는 일이 되다 보니 저도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 만큼 제 입장만 우선하게 되었네요. 아들은 제 눈치를 보더니 떠듬떠듬 말을 이어갔어요. 엄마, 근데 정말 좋은 애예요.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나 저번에 아팠을 때 간호해준 친구도 그 친구이고요. 아들이 먼 곳으로 취직해서 집과 떨어져 살고 있을 때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너무 멀어서 제가 계속 들여다볼 수 없을 때 근처 사는 친구가 물심양면으로 간호를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내심 혹시 여자친구가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역시나 예상이 맞았더라고요. 하지만 너무나 갑작스럽게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도 쉽게 오케이 하기는 어려웠네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일단 저와 남편을 비롯하여 결혼한 딸들도 불러서 함께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예상을 벗어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다시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이때를 되새겨봐도 제가 뭔가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하며 고개도 잘 들지 못하고 어렵게 첫 시작을 떼는 며느리의 모습이란 제가 갖고 있던 나름의 편견을 없애는 묘한 인상이 있었어요.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면서 전날 잠도 못 자고 나왔는데 제 예상과는 달리 참 단아하고 예쁜 아이더군요. 이 며느리를 보니 고아로 살아왔을 세월이 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쁘게 보이지만은 않았어요. 사람들 느끼는 건 다 비슷한 건지 가족들도 수더분해 보이는 며느리를 보고 한창 홍기가 찬 아들에게 있어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며느리 괜찮아 보이는데 이때 반대했다가 영영 장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냐. 남편은 그럭저럭 마음에 들었는지 웬만하면 결혼 성사를 시키자고 하더군요. 사실 저도 내심 그렇게 싫진 않았고 변덕이 심한 아들 성격에 저러다가 장가 평생 안 간다고 할까봐 좀 걱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시키게 되었네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둘이서 알아서 잘 살기를 바랬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생각한 결혼 생활은 그게 아니었는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태로 흐름이 진행되어졌어요. 저를 비롯하여 온 가족들이 놀랄 정도로 며느리는 180도 변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집에 아들과 함께 아침에 오고 종일 저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장을 보고 집안일을 돕고 제 옆에만 붙어 있는 것이었어요. 솔직히 제 결혼한 딸들도 이러진 않았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생활이 실감나지 않아서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제가 있는데 왜 어머니께서 일을 하세요? 저한테 맡기시고 쉬세요. 응? 아유, 아니다. 내가 해도 된다. 아니에요. 제가 해드리고 싶어 그래요. 아, 얼른 앉으세요. 아, 이러시면 제가 더 불편해요.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을 며느리에게 들으면서 저는 어느새 며느리가 해주는 밥과 간식들을 먹으며 어정쩡하게 앉아있게 되었네요. 그렇게 매일 저와 있고 저녁에 아들이 여기로 퇴근하면 나란히 넷이서 저녁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우리가 쉬는 걸 보고 가기를 계속하더군요. 그렇게 몇 주간을 지내고 난 뒤 숫기 없는 며느리가 어렵게 뗀 말을 듣고 그 입장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는 고아로 자라서 늘 엄마 있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같이 음식도 해먹고 싶고 수다도 떨고 해보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니죠? 사실 어머니가 절 귀찮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걱정되었거든요. 이 말을 들으니 어찌나 며느리가 측은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도 자식을 셋이나 낳아서 알지만 부모와 아이의 관계라는 건 얼마나 많은 감정들로 뒤엉켜 있는 관계인가요? 그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늘 간접적으로 상상만 했었다고 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마음을 조금씩 열고 며느리와 마주하는 것을 좀 더 편히 하게 되었네요. 제 딸들과도 못 해봤던 단둘이 영화 보러 다니는 일, 쇼핑하는 일까지 빠짐없이 따라다니는 며느리를 보니 저는 왠지 늙음하게 어린 친구가 생긴 것 같은 마음마저 들 정도였어요. 하도 같이 장 보러 다니고 매일 운동도 하러 다니고 하다 보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막둥이 딸이 또 있었던 거야? 둘이 아주 모녀 같네 하며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그럼 저도 네, 내 딸입니다 하고 받아치곤 했죠. 며느린 옆에서 행복하게 웃어 보였고요. 그렇게 금세 2년이 흘렀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서로 눈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정도로 저와 며느리는 붙어 지냈네요. 그런데 참 세상 일이란 짓궂은 것이 이쯤 되면 살만하다 싶을 때 모든 것을 뒤엎어버리는 일들이 꼭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가 감히 세상을 우습게 보냐고 야단치듯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제 아들이 아주 큰 사고를 쳤다는 것입니다. 원래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욱하면 변덕을 불어대서 곧잘 저와 남편의 속을 썩였어요. 그런데 이젠 남인 며느리의 속까지 썩이게 되었네요. 남자가 되어서 결혼한 아내를 속썩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바로 술과 여자에 빠져서 도통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였어요. 정말 내 아들이지만 너무 괘씸하고 한심해서 며느리를 볼 낯이 없더군요.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술만 진탕 먹고 있다는 사실을 무려 딸들의 제보로 알게 되었어요. 딸의 말을 듣고 나니 차라리 벼락을 맞는 게 나을 정도로 머리가 어질어질했습니다. 엄마, 영원히 여자 만나고 다니는 거 알아? 뭐라고? 아, 세상에. 아니, 그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야. 내가 얼마 전에 영환이 점심 사주려고 회사 앞에 갔는데 생판 처음 보는 어린 여자애랑 같이 있는 거야. 팔짱 끼고 아주 가관도 아니었어. 걔는 애가 어쩜 그래? 뭐? 듣자마자 옆에 있던 며느리의 눈치를 바로 살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다 들리는 상황이었고 저는 두려운 눈으로 며느리를 보았는데 고개를 바로 푹 숙이더군요. 매일 한 집에서 살고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 솔직히 모를 리가 없어 보였어요.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얘야, 너 알고 있었니? 네, 어머니. 하고 며느리는 끄끄거리며 울음을 참더군요. 저는 그때 하면 안 될 말을 며느리에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을 치고 싶은 말입니다. 내가 야단칠 테니 다시는 못 그러게 할 테니까 네가 좀 참아주면 안 되겠니? 이제 안 그럴 거야. 참 끔찍한 말인 것 같습니다. 며느리가 제 딸이었다면 저는 이런 소리를 감히 올리지 못하고 미친 듯이 분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도 제 딴엔 자식이라고 감싸게 되더군요. 네, 어머니, 알겠어요. 넘어갈게요. 여기서 반박하고 대든다고 해도 저에게 크게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는데 불쌍한 며느리는 저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서서 집안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바지런한 그 뒷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을 따로 불렀고 누가 볼까 무서워 낮은 소리로 한참을 야단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태도는 영 시원치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좀 그만 말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 지금 만나는 애는 헤어지면 되잖아. 영환이 너 그게 할 소리야? 네가 좋다고 데려온 네 부인은 어쩌라는 거야? 결혼은 왜 했어? 그 정도 책임감도 없어? 그 뒤에 나온 아들의 말은 너무 기가 차서 내가 낳은 자식이 맞는 건지, 아니 나를 탓해야 하는 건지 싶을 정도로 한심했어요. 아,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장가가 준 거 아니야. 그 정도면 착하고 예쁘고 순수하고 며느리감으로 딱 좋지 뭐. 아, 근데 나도 사람인데 질리는 걸 어떡해? 엄마야말로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야? 뭐야? 우리한테 효도하려 했다고? 이놈 자식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네가 사람이냐? 듣자 하니 내가 결혼시켜선 안 될 자식을 시켰구나 싶어 정말 하늘이 노랬어요. 기가 막힌 아들의 대답을 듣고도 몇 달간은 어찌 둘의 생활은 이어져 갔지만 아들은 새 여자를 끊지 못하고 계속 밖으로 돌고 돈을 거기다 쏟느라 며느리에게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이 소식을 드문드문 듣고 있던 중 며느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어도 될까요? 매일같이 집에 오던 며느리가 오늘은 집에 있겠다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예감이 좋지 않아 그 길로 택시를 타고 가보았어요. 제 눈으로 본 광경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눈을 뜨고 있는 자체가 수치스럽고 목이 메이더군요. 아들이 술김에 집을 어떻게 다 깨부수고 집어 던졌는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던 건지 며느리의 눈은 퉁퉁 부어있고 제대로 뜨지도 못하더군요. 어쩌다가 아무리 내가 배불러 낳고 귀하게 키웠던 아들이지만 이 이상은 참고 보기 힘들었어요. 아들은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았고 그렇다면 아무 잘못도 없이 이렇게 불쌍하게 청춘을 소비하고 있는 며느리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 정말 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큰 마음 먹고 저는 며느리에게 통보를 했고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처음 들어보는 괴성을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환이랑 이혼해라, 유진아. 너도 네 인생 살아야 해. 나도 많이 생각해보고 내린 결정이다. 안 돼요, 어머니. 이혼은 싫어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유진아, 정신 차려라. 이렇게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야. 이혼해라. 이렇게 엉망이 된 집에서 엉망인 남편과 살면서도 자기를 버리지 말라는 며느리의 울음소리에 정말 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에게 정말 너무나 미안해서 당시에 노후 자금으로 모으고 있었던 자금 중 그래도 나름 거금에 속했던 500만 원을 찾아서 쥐어주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연을 제 손으로 억지로 끊으며 가족들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일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네요. 이후 며느리는 몇 번이나 우리 집을 찾아오고 반찬을 갖다 놓고 했으나 이대로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호되게 야단을 쳐서 쫓아보냈어요. 너무 착한 아이였기에 더 가슴이 아팠고 저 역시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아들 부부가 이혼한 상황이며 모든 것이 기가 막혀 몰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만 힘든 것이 아니었는지 남편도 안 마시던 술을 마셔가면서 각자 방을 따로 쓰기도 하고 우리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어 갔네요. 아들은 여전히 밖으로 도느라 연락도 끊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딸들도 저들 살기 바쁘다며 명절 때나 가끔 들여다보며 살았어요. 저는 나름 적지 않은 나이에 이런 풍파를 겪게 된 게 너무 기가 막히고 억울하기도 하고 우울증까지 찾아와선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은 자꾸 겹치는 건지 제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저를 시험하는 것 같더군요.
지병에 있었던 남편이 갑자기 위독해지게 된 것이었어요. 우린 아이가 적은 편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나름 경제적으로나 노후와 관련된 부분에선 크게 문제는 없다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정말 모든 게 한순간이더군요. 저는 뭔가 준비하고 받아들일 새도 없이 순식간에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이 다 진저리가 나고 허무하게 느껴질 지경이었네요. 몇십 년을 내 곁에 당연히 있어주던 사람이었고 말년으로 갈수록 아들로 인해 둘 다 마음고생이 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한 집에 있으면서 겨우겨우 버텨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병이 악화되었고 인사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한 채 남편은 제 곁을 떠났어요.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가 돌아가시다니. 뒤이어 병원으로 달려온 아들과 딸들을 보고 저는 그저 엉엉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애들이 도와줘서 겨우겨우 장례를 치렀고 남편이 남긴 것들을 나중에야 정신 차리고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이제서 마음을 좀 바로 잡으려던 차에 저는 그만 더 발목을 잡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애들 아빠 유산이 없다고요? 네, 사모님. 아드님 앞으로 다 돌려져 있더군요. 유언장에도 명시되어 있고 사모님께선 모르셨던 사실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저는 부랴부랴 아들부터 찾아갔어요. 아들은 술에 떡이 된 채 집안에서 누워 있었고 재촉을 해서 정황을 알아냈더니 정말 왜 남편 혼자 가버린 건지 원망스러울 정도로 경악스러운 상황이더군요. 아들은 우리와 연락을 끊은 몇 년간 술과 도박, 여자에 빠져 살면서 수많은 빚을 져버렸고 저를 볼 면목이 없으니 제 아빠를 찾아가 끝도 없이 돈을 타냈던 모양이에요. 저도 이 무렵 때는 우울증으로 지쳐서 남편과의 대화가 거의 없었기에 잘 몰랐는데 그때 이렇게 아들에게 돈을 주고 있었다뇨. 원망스럽기도 하고 자식이라고 차마 끊어내지 못했던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 것은 아니라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유산이 다 아들 앞으로 갔다뇨. 아들은 완전히 도박에 눈이 멀어 돈 따니를 우습게 생각했고 병상에 있던 제 아버지를 종용하고 보채서 그렇게 누나들과 엄마인 저도 생각지 않은 채 자기 앞으로 다 돌려버렸더군요. 더 충격적인 건 그것을 거의 다 탕진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얼마 없어. 나한테 남은 거 없어요.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귀찮으니까 다 나가요. 세상에. 아들은 텅 빈 눈으로 절 보며 그마저도 술로 망가져버린 혀로 말하더군요. 하루아침에 저는 저와 남편이 살던 집까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었고 작은 단칸방을 겨우 얻을 형편에 치닫게 되었어요. 나이 60을 바라보던 나이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끼며 정말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 쫓아가려는데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이영환 씨 어머님 되십니까? 아들의 전화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저를 찾는다니 예감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저는 이때 이미 너무 지쳐있고 서 있을 힘도 없는 상태였는데 다음 내용을 듣고 그만 기절했나 봅니다. 옆집 이웃이 절 발견해줘서 겨우 정신을 차렸으니까요. 아드님이 운명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들이 빌린 돈을 받으러 왔던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다가 하도 반응을 하지 않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아들의 유서와 마지막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쯤 되니 미치지 않는 것이 이상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을 보낸 지 얼마나 되었다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들을 보내야 하다뇨.
그것도 제 손으로 그렇게 가버린 아들이라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소리를 몇 번이나 질렀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요. 그런데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 아무 연락도 없는 딸들이 원망스러워 전화를 걸었더니 저에게 돌아오는 말이란 차라리 저는 이때 전화를 걸지 말아야 했어요. 왜 전화했어요, 엄마? 어쩜 연락 한 통 없는 거니. 내가 어찌 지내고 있을지 알면서. 엄마 사실 요즘 너무 힘들다. 엄만 우리가 연락하길 바래? 엄마는 아빠가 영환이한테 돈 주고 있을 때 뭐 했어? 자식은 영환이만 자식 아니야?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자식이기나 해? 그렇게 영환이 감싸더니 그게 이 결과야?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연락하지 마. 이 말을 듣고 정말 저는 모든 걸 다 끝내고 싶었어요.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조용히 있고 싶더군요. 이따금씩 옆집 이웃이 들여다보면서 자꾸 걱정하고 뭔가를 주는 바람에 겨우 버티긴 했지만요. 점점 두통도 심해지고 이제 울음도 나오지 않고 먹는 것도 불규칙해 허기도 제대로 느껴지지 않아서 멍하니 누워있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문을 두드리더군요. 겨우 일어나서 대답을 했는데 왠지 목소리가 낯이 익었어요. 나를 아는 사람인가 싶었는데 정확히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누구세요? 이런 곳에 찾아오는 게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옷을 휘감고 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아줌마였습니다. 왠지 얼굴이 낯이 익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조금 헷갈리던 차에 그 아줌마의 입에서는 충격적인 말이 나오더군요. 어머니, 저예요. 유진이에요. 어머니 며느리. 유진이? 기력이 하나도 없어 일어설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있는 힘껏 눈을 뜨고 찬찬히 다시 얼굴을 봤어요. 살이 조금 찐 것 같긴 했으나 분명 며느리임이 틀림없었어요. 혈색도 좋고 낯선 분위기가 가득했으나 얼굴은 분명 맞았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겨우 입을 떼는 저를 며느리는 와락 끌어안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한참이나 그렇게 울고 저도 그만 그간의 삶에 대한 서러움이 터져나와 영문 모를 울음이 쏟아져 나왔어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느라 각자의 어깨가 너무 젖어서 민망할 정도가 되어서야 몸을 떼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아들과 이혼한 후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했고 남편의 사업이 잘 되어 점점 부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 연을 끊듯 당분간 지내왔던 제가 듣고 어렴풋이 알 정도면 상당히 유명한 곳인 듯 했습니다. 어쩌다 저를 찾게 되었는지 묻게 되었고 그 뒤에 하는 며느리의 대답은 정말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어머니, 저에게 처음으로 엄마와 같은 잔정을 주셨던 건 어머니였어요. 맨날 얻어맞고 바보 취급을 당하던 저를 사람 대접해 주셨잖아요. 저에게 엄마란 어머니의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그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는 그닥 잘해준 것도 없는데 듣는 내내 그저 울음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거 싫어하실까봐 그렇게 꾹꾹 참아왔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얼마 전에 다시 알아봤더니 어머니가 힘든 상황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고 찾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도 딸들도 나를 버렸는데 이 아이는 내가 뭐가 볼 것이 있다고 이 후미진 동네에 있는 저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은 꿈인지 생신지 혼란스러울 정도의 제안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얻어놨어요. 제 마음대로 처리해서 죄송해요. 전에 사시던 동네에 있던 스타 아파트 아시죠? 재건축해서 더 좋아져서 어머니 편하게 모시기에 정말 좋겠더라고요. 이제 제가 어머니 며느리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딸로서 모시게 해주실 수 없는 걸까요? 며느리가 말하며 내민 아파트 계약서를 보니 예전에 우리가 살던 부촌에 있던 곳이고 다시 재건축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집 가세가 기울어 영영 꿈도 못 꿔보고 나오게 된 곳이에요. 아마도 제 생애에는 도저히 도전해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곳이었는데 며느리는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해주고 그곳에 제 거처를 옮겨가게 해주었어요. 눈 깜짝할 새 일을 처리해버리곤 일주일에 2번은 꼬박 저를 찾아와서 종일 시간을 보내주는데 솔직히 아직도 이 생활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엉겁결에 며느리가 제발 그쪽으로 가서 같이 살자고 해서 오긴 했지만 이래도 되는지 민망스럽기도 하고요. 오래도록 상처 입고 내리막길만 가던 저에게 며느리는 저를 다시 잡고 끌어올려주면서 매주 용돈도 주고 냉장고도 비지 않도록 채우면서 그렇게 저를 살갑게 섬겨주네요. 이렇게 인생이 180도 변할 수가 있는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저를 기억해준 며느리와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감사하고 감지덕지한데 이런 저에게 또다시 새로운 먹구름이 드리워지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편히 지낼 수 없는 운명인 걸까요? 바로 엊그제 친딸들이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 건지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뭔 소식이라도 들었던 걸까요? 매몰차게 연락을 끊을 땐 언제고 나란히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래놓고 겨우 안정을 찾아가던 제 속을 다 뒤엎어버리는 말을 합니다. 엄마, 이 서방이 사업한 게 너무 안 돼서 나 진짜 못 살겠어. 애들 교육은 어떡해? 우리 거리에 나 앉게 생겼어. 엄마 나이에 혼자 이렇게 좋은 집 살면서 딸인 내 생각은 안 나? 어째 갈수록 제 원망만 하더니 끝은 결국 이 얘기더군요. 그래서 그런데 이 아파트 담보로 우리 대출 좀 해주면 안 돼?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제발 부탁이야, 엄마. 한 번만 해주라. 응? 너무 머리가 아프고 한숨이 나와서 일단은 둘 다 쫓아보냈어요. 곧 있으면 며느리가 다니러 오는 시간이 되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마주치게 하기도 싫고 정말 끔찍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가장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건 저입니다. 그렇게 딸들을 내쫓긴 했는데 저것들도 자식이라고 제 남편들 사업이 망해서 손주들이랑 나앉게 되었다니. 그걸 애미로서 그냥 두고 봐야 하는 걸까요? 사실 똑같이 자식인데 유산이 아들 아닌 딸들에게도 좀 갔다면 저 고생을 안 했을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저에게 이렇게 고급스럽고 비싼 아파트가 사실 이 나이에 당치도 않긴 한데 참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저만 보고 이렇게 지원해준 며느리를 생각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생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유독 나의 인생은 더욱 모질게 느껴져 힘든 60대 남성입니다. 많은 일들을 겪고 나니 희망을 갖고 바라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저희 괴로운 날들을 조금이나마 털어보려고 합니다. 저의 인생은 어린 날부터 뭔가 쉽지 않게 흘러갔고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끼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이는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제 기억 속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부모의 얼굴을 기억하고 알 무렵쯤에 이미 아버지가 곁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예전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흐느끼는 목소리로 몇 마디 건넨 게 전부있지만 60이 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말입니다. 애 아빠가 글쎄 나와 아이만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왠지 선명했던 그 말은 계속해서 제 가슴에 남았고 우리 아버지는 도망갔구나. 나와 엄마를 버렸구나. 하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시에 몸이 무척 약하셨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나 봅니다. 매번 학교에서 돌아와 보면 어머니는 끙끙 앓으며 방에 누워 계셨고 저는 그 문을 열어볼 때마다 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되돌아보면 이때부터 내 인생이 망가진 건가 싶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들어와 방문을 열었는데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이 쿵쿵 뛰면서 심한 불안감을 느꼈고 저도 모르게 가방을 내던지고 뛰어다니면서 어머니를 찾았네요. 그러던 차에 누가 지하집으로 들어와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그 소리는 가끔 아직도 꿈에 나올 만큼 평생 잊지 못하는 끔찍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 빨리 와보거라.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돌처럼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픈 것은 알고 있었지만 내 곁에 없고 영영 떠난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이란 당시 겨우 10살 남짓 때였던 저에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나중에 어른들끼리 하시는 말을 들어보니 상황은 정말 비참했어요. 제가 학교 간 사이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못 견뎌 하셨고 잠깐 반찬 주러 온 옆집 아주머니가 그대로 모시고 병원으로 가셨다더군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으며 뒤늦게 쫓아간 저는 어머니의 임종조차 보지 못했어요. 너무 슬퍼 눈물도 나오지 않아 제대로 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저의 가슴을 더 찌르고 휘집어 놓는 듯한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어린 것이 애미가 죽었는데 울지도 않네. 독하네 아주. 아버지 없이 자라 아픈 어머니를 늘 붙잡고 잠들고 그 온기만을 누려왔던 저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텅 빈 마음에 상처만 가득 받고 몸에 맞지도 않는 상복을 입고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는데요. 수소문에서 찾아낸 외갓집 식구들은 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은 우리가 데리고 있고 중학생쯤 되면 그때는 오빠네가 데려가서 키우는 걸로 해. 몇 년 만에 마주한 이모의 말에 외삼촌과 외숙모는 얼굴이 어두워지시더군요. 좀 고민해보자. 일단은 네가 데리고 있어.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자니 정말 세상에 나만 혼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서 모든 것이 두렵게 느껴졌었네요. 아버지라도 이때 있었다면 그래도 혼란스럽지 않을 텐데 늘 아픈 몸으로 희미하게나마 나의 편이 되어주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니 모든 게 다 엉망이 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그날을 기점으로 하여 이모 댁에서 몇 년을 지내다가 삼촌 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몇 년간은 정말 못 견디게 괴로운 날들이었는데요. 제가 듣던지 말던지 대놓고 멸시하는 소리를 들으며 부모 없는 자식이 홀로 세상에 남으면 이렇게 여기저기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것을 한맺히도록 느꼈어요. 빨리 독립하고 싶어서 고등학생 무렵 때 근처에 있는 카센터에 가서 뭐든 시켜달라고 했어요. 잘 모르긴 하지만 어떻게든 외삼촌네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악착같이 일했고 카센터 사장님은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셔서 더 정을 붙이게 되었네요. 어린 나이에 기특하구나. 아직은 좀 헤매겠지만 왠지 더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저를 인정해주는 말에 듣게 되었고
뛸 듯이 기뻐서 더 노력하게 되었어요. 일은 처음에 고달팠지만 하면 할수록 익숙해졌고,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저의 성실한 부분을 좋게 보셨던 사장님은 조금씩 급여를 올려주면서 계속 저를 써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짧게 느껴졌던 시간이 점점 쌓여가면서 어느덧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네요. 할 수 있는 게 카센터 일밖에 없었지만 저는 나름 적금도 하고 은행 직원들과 친해지면서 마냥 적지만은 않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모 없이 늘 가난하고 외롭게 살다 보니 빨리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요. 조그만한 집도 사두었고 당시 가까이 지내던 은행 직원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이윽고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을 꾸리고 집도 조그맣게 하나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까지 낳고 상당히 성취감이 큰 시기를 보냈었네요. 먹여 살릴 처자식이 생기니 저는 좀 더 공격적으로 일하게 되더군요. 장기 근속했던 카센터를 나와 다른 지역에 작은 카센터를 열었습니다. 아내도 무척 기뻐했고 이제 막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였던 아들을 보며 더 열심히 살겠다고 생각했네요. 그렇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차, 왜 이렇게 인생이 쉽지 않은지 또다시 절감하게 되었던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조금도 남의 탓을 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차곡차곡 이뤄놓은 것들을 다 부수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당시 작게 시작했던 카센터는 조금씩 수입을 늘리면서 이윽고 직원을 3명씩 두게 될 정도로 안정되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일해왔던 게 빛을 본다고 생각했고 나를 스스로 무척 자랑스럽게 느껴지던 시기였는데요. 사람은 잘 되어가고 있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했던가요? 오히려 정말 비참하고 힘든 때에는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치밀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는데 조금 여유가 생기고 앞길이 트이는 듯하니 저도 긴장이 너무 풀려버렸나 봅니다. 제가 자리 잡은 카센터를 구경한답시고 잠깐 놀러오던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네요.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최근의 삶이 너무 무료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도 나름 노력한 바를 이루고 목표도 차근차근 달성하고 있으니 비슷한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그런 마음을 꼭 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친구의 말은 무척이나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고 싶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강원랜드에 다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지. 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다는 건지 잘 몰랐지만 몇 번씩 얘기를 듣다 보니까 슬슬 구미가 당겼어요. 딱 한 번만 가보자는 친구의 꾀임에 함께 갔다. 저는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 첫 시작만을 떠올리면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도박에 빠진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이 첫날 그렇게 허무할 정도로 많은 돈을 딴다는 건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무시당하고 구박받으며 돈을 벌어왔고 이제서 직원도 부리고 재산을 늘리게 되었던 저는 이렇게 쉽게 앉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별세계처럼 느껴지더군요.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고 점점 가족들을 등지고 친구들과만 어울리게 되었네요. 큰일이네. 이 적금까지 깨면 마누라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고민하는 저에게 친구는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주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악마의 속삭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벌어서 주면 되지. 그리고 뭐 어때? 집도 있고 카센터도 있고 부자잖아 너. 맞아. 그렇긴 하지. 돈은 또 벌면 되지. 우리 이번 주말에 또 한판 하러 가자. 솜사탕이 녹듯 스르륵 사라져가는 저의 재정 상태에 겁나기도 하면서
이미 강원랜드는 도무지 떠날 수 없는 제2의 집 같은 곳이 되었네요. 날이 갈수록 부부 사이는 험악하다 못해 물건을 던져가며 싸우는 일들이 부지기수였으며 협박하듯 아내가 경고했던 집까지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일어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강원랜드로 안내했던 친구는 연락 두절이 되어 제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네요. 그제야 가족들에게 돌아가려고 했으나 저에게 돌아온 것은 쇠망치로 머리를 때리는 것 같은 잔인한 선고였어요. 이혼해.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여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처음으로 실수한 거잖아. 실수? 이게 실수라 생각해? 당신은 가정 생각은 눈꼽만치도 생각 안 했어. 도박 중독자랑은 못 살아. 그리고 애는 내가 키울 거야. 여보, 제발. 저는 아내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내의 이혼 선고는 가혹하다기보단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제 다리를 붙잡고 제발 우리를 봐달라던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카센터까지 팔아헤치우고 마치 종이돈을 쓰듯 모든 것을 날려버렸으니까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고 그렇게 제 주변에는 사람도 돈도 무엇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데리고 가버렸고 저는 이런 상황에도 죽지 않고 붙어있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강원랜드 근처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어요. 저 돈 좀 주세요. 빌려주세요. 꼭 갚겠습니다. 사장님, 절로 가세요. 냄새. 사람들은 구걸하는 저를 외면했고요. 뭔가 하려면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럴 의욕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나 자신이 가장 원망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이 남긴 음식을 대충 털어내고 먹기도 하고 지저분한 노숙자가 따라온다며 신고당하기도 하고 얼마간은 그렇게 폐인처럼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피부치인 자식을 생각하니 언제까지나 이렇게 막 살아선 안 되겠더군요.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지나가는 걸 보니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라도 살고 있다는 모습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뭐든 하기로 마음먹었네요. 막노동도 따라다니고 온갖 손에 잡히는 굳은 일을 하고 숙식 제공되는 곳에서 몇 년씩 버티면서 그곳에서 알게 된 친구의 도움으로 원룸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겨우 살 곳을 정해서 지내게 되고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조금씩 일하고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잠들기 전 이제는 희미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아들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사무쳤네요. 부모 없이 홀로 남아 그렇게 사는 것이 모질게 느껴졌던 내가 나와 같은 인생을 또 만들게 된 것 같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책감에 아들을 위한 양육비라도 건네고 싶어 일을 더 늘리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폐지 줍는 일도 새로이 시작하면서 푼돈이라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아내와 겨우겨우 연락이 닿았고 저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얼마 안 되지만 양육비를 조금 보내려고 하는데 받아주면 안 될까? 하지만 말을 잇기도 전 아내의 말은 매몰차게 그 사이를 갈라버렸네요. 꼴도 보기 싫어.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삶이나 살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그게 애를 위한 길이야. 결국 저는 그쯤에서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마다 깨서 아이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울기도 하고 평범하게 가정이 있었던 시기를 되새기며 그저 묵묵히 돈을 모으게 되었네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기초수급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 저처럼 도박으로 모든 걸 잃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 살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달리 마음을 둘 데가 없었지만
딱히 또 뭔가 정보를 교류하며 지내고 싶진 않아서 내외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집 앞에 먹거리가 놓여 있더군요. 과일들이 종류가 다르게 비닐봉지에 담겨 걸려 있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쌀 10kg짜리가 놓여 있기도 했어요. 라면 한 박스도 있고 왠지 사회복지사분이나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끼리 서로 품앗이를 하는 것 같더군요. 출처를 모르니 받기도 애매했으나 과일은 거의 2, 3일에 한 번씩 놓아지는 것 같아서 안 먹고 상한 채로 버릴 수도 없고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어요. 퍽퍽하고 힘든 삶에 조금이나마 살 구멍이 트인 듯한 기분이 들었네요. 시간이 흘러 아들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내와 아들은 친정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볼 면목이 없지만 아들의 모습을 아주 멀리서만이라도 보면 안 될까 하며 며칠을 끙끙 앓았네요. 교복을 입은 아들은 얼마나 자랐을까? 제 엄마를 닮았을까? 아니면 나를 닮은 얼굴이 조금이라도 있을까 싶어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여섯 살 무렵 자신과 엄마를 버리고 집까지 날려버린 아버지를 그 아이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지 확인하게 될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어린 날 저를 떠났던 아버지를 생각하는 감정과 같다면 차마 마주할 자신이 없더군요. 마지막으로 아내와 연락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오랜만에 연락해서 양육비를 함께 보낸 저에게 아내는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어주었네요. 연우는 지금 역 건너편 동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솔직히 당신도 알지? 걔가 자기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진 않을 거라는 거. 그래도 보는 건 허락할 테니 보기만 해. 보기만. 응, 알았어. 고마워. 저도 이미 예상하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아내의 입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자초한 것이라는 거니 어쩌겠습니까? 하지만 알면 알수록 저도 모르게 욕심이 나더군요. 아이의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어졌어요. 아들이 나를 만나려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제발 지금의 모습을 잠깐이라도 가서 내 두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등굣길에 잠깐이라도 보고 싶어서 아침 출근길에 가서 지켜보았는데 첫날, 둘째 날까지는 타이밍이 안 맞았는지 만나지 못했네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저는 심장이 멎어 그 자리에서 녹아내릴 것 같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갔던 날인데 멀리서 걸어오는 한 아이에게 유독 알 수 없이 눈길이 갔어요. 저의 광대뼈와 눈썹, 콧날을 그대로 닮아 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점 제 가까이로 오는 그 아이의 가슴팍 명찰에는 제가 그렇게 좋은 뜻을 따져가며 며칠을 고민하고 열심히 골랐던 제 아들의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얼음을 제 옷 속으로 때려 넣은 것 마냥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곁을 지나가는 그 아이를 다시 돌아보지도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네요. 그렇게 저는 몇 분이나 눈을 지그시 감고 입술을 깨물며 울 수도 울지 않을 수도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런 아버지가 되어버린 걸까요? 제가 누려보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자리란 늘 희미했지만 적어도 내가 이후에 이런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자식을 불러보지도 눈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되리라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저의 비참한 처지는 그렇게 아이를 보러 오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확인이 되어지더군요. 누군가 가슴을 후려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도 저는 매일 그 길을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로 다시 출근을 하러 갔고 울음을 속으로 삼키며 착잡한 마음으로 더 악착같이 일에 매달렸었네요.
아이를 그렇게 홀로 만나고 오는 짧은 10초 남짓한 시간은 저에게 고문과 희망 중 어떤 것에 가까운 건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많은 시간이 지날 때쯤이었어요. 그날도 힘겹게 폐지를 들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갑자기 오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정말 너무도 설명이 되지 않는 신기한 일이라서 당시에 몇 번이나 잠을 설쳤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계기이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웬 백발의 할아버지가 저에게 떠듬떠듬 말을 거시는 게 아닙니까? 저기 잠깐 커피 한 잔 할 수 있소? 커피요? 생전 처음 보는 분이라 왜 그러시나 싶었지만 그 주변 어디선가 일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저도 마음이 힘들었던 때라 그럭저럭 받아들였습니다. 옆에 있는 자판기에서 어르신이 드실 커피까지 같이 뽑아서 한 잔 내드리고 무슨 일이신가 싶어 쳐다보았는데 갑자기 이 할아버지의 이후 행동이 이상한 겁니다. 어깨를 부르르 떠시길래 아프신가 싶어 눈을 크게 뜨고 보려는데 갑자기 고개를 확 돌리시더니 절 보시더군요. 그리고 꺼낸 말은 머리가 얼얼할 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미안하네. 미안하네. 그래도 용서해주게. 부디. 난데없이 이게 무슨 말인 건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여지없이 할아버지의 말은 똑같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엉엉 우시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좀 왜소한 체격의 등은 완전히 굽어있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낯선 할아버지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을까요? 그러더니 계속 이해할 수 없는 행동만 저에게 반복하시더군요. 이번엔 갑자기 뭔가를 내미시는 겁니다. 점점 알 수가 없어 그게 뭔지 봤더니 저에게 장난을 치는 건가 싶어 황당해졌습니다. 그건 구깃구깃한 로또 용지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르신? 정말 갈수록 황당하고 어디 정신이 아프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발 받아주게나.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많이 미안하네. 내 속죄야. 받아줘. 계속 알 수 없는 말만 반복하며 이제는 큰 소리 내며 울기 시작하는 이 할아버지를 어쩌면 좋을지. 마침 주변에 사람이 없기 망정이지 크게 오해받을 뻔했네요. 로또 용지를 다짜고짜 받으라면서 사과를 대뜸하며 통곡을 하시는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너무 난감했어요. 일단은 자꾸 주시는데 받지 않을 수도 없고 받았더니 자꾸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백지수표도 아니고 이게 뭔지. 아무튼 저는 눈앞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검색을 해보았는데요. 그냥 장난을 치시는 게 아니었더군요. 무려 저번 주에 3등 당첨이 되어 있는 번호여서 나름 놀랐습니다. 저분도 썩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 대체 이걸 저한테 왜 주시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뭐 저한테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계속 우시는데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돌더군요. 혹시 예전에 내가 도박을 할 때 나한테 돈이라도 빌려갔던 분인가? 하면서 없는 기억 다 떠올려보며 열심히 생각을 해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할아버지는 울음을 멈추고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건네셨습니다. 듣는 순간 저는 손에 있던 모든 것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충격에 전화기까지 바닥에 세게 부딪혀 꺼져버렸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이 어르신이 노망이 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질이란 말입니까? 아버지라니요. 저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60대는 인생을 살도록 늘 뚱그름처럼 느껴졌고 손에 만져본 기억도 없었어요.
갑자기 웬 생뚱맞은 단어를 입에 올리는 건지, 이 사람은 진짜 대체 누군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똑같이 저에게 다시 한번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다. 대체 뭐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군요.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매섭고 진절이 나게 싫어지더군요. 저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던 그분은 실제로 제 아버지가 맞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관련된 이야기부터 작은 것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서 깨질 지경이었네요. 도대체 왜 이제서 저를 찾아온 걸까요? 아들이 이 나이가 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와중에 말을 들어보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을 꺼내시더군요. 어찌어찌 너를 찾아냈고 네가 이 동네에 와서 산다는 걸 알았다. 차마 나타날 순 없고 먹거리를 조금씩 갖다 주며 그게 사라지면 네가 갖고 들어갔다는 걸 알고 그걸로 감사하며 뒤돌아왔단다. 그렇게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어. 왜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야 했던 것이고 아들 나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던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그 자리에서 제 삶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져 큰 소리로 통곡을 하게 되었어요. 여지껏 그렇게 맹수 같은 울음을 울어본 적은 없는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 역시 사기 도박에 쫓겨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렸고 그 빚이 처자식한테 갈까 두려워 우리를 버리고 갔다는 것이었네요. 그렇게 쫓겨다니며 근처에서 구걸을 하며 먹고 살아왔고 어머니와 저의 행방을 간간히 알아보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자신이 없어 나타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건 이렇게 비슷하게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고 있는 건죠. 이름 모를 할아버지가 아닌 내 나이 60이 되어 만난 나의 아버지는 본인의 수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든 다 주고 싶어 했고 나라에서 본인 앞으로 나오는 돈 몇 푼이라도 더 주지 못해 안쓰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부하는 한 소리에 그만 참지 못하고 엉엉 울어버렸네요. 꼭 네 아들을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마주하려무나. 너는 나처럼 너무 늦게 찾아가지 말고.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된다. 알았지? 저에게 아버지는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고 조금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머뭇거리면 우리 아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만 같아 저는 어렵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 나 아들을 만나보고 싶어. 날 거부해도 괜찮아. 그냥 한 번만 만나볼게. 마지막 부탁이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다 이내 허락했습니다. 처음 마주하던 날 아들은 저에게 조금은 경계심을 나타내었으나 몇 달에 한 번씩 만나며 만남을 거듭하고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아직은 그 아이에게 제가 핏줄이 섞인 아비라는 인식보단 매번 용돈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겠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 다 망하고 끝난 것 같은 때 다시금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는 것이 새로운 기적처럼 느껴지네요. 저희 아버지는 저와 달리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산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며 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매달 돈을 보내주시기만 합니다. 본인 나이에 이제 쓰고 싶은 것도 없고 자식인 저에게 보내는 것이 유일한 행복이라고 하시네요. 그건 제가 제 아들에게 바라는 마음 그 자체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훗날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내외한다고 해도 저 역시 할 말은 없지만 그저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며 제 아들만은 아버지의 본인을 향한 시선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이 저에게 있어 너무 사치스러운 것일까요? 아버지에게서 저에게로, 저에게서 아들에게로 이어지는 그 불행의 대물림을 간절히 끊고 싶습니다.